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싶다면 책을 읽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왜 돈을 버는가? 나는 언제 행복한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라. 그런데 대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들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공부하고 숙제하고 쏟아지는 정보를 쫓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질문할 여유도 없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대답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반쪽짜리 세상에 갇혀버린다. 대답의 세상은 끌려가는 세상이고 질문의 세상은 내가 끌고 가는 세상이다. 내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늦지 않았다. 자신에게 던질 결정적인 질문을 찾아보자. 좋은 질문 하나면 인생이 바뀐다. 파이어족을 꿈꾸는 당신에게.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은 스스로 창의적인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생산을 하기에 생산활동 자체가 즐겁지 않은 것이다. 스스로 창의적인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파이어족을 꿈꾸지 않는다. 창조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벌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즐기며 살아야지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어도 당신이 지금 털어버리고 싶은 그 힘든 상태, 그 혼돈은 계속된다. 종류만 달라질 뿐이다. 조던 피터슨은 질서 너머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혼돈은 계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삶이다. 인생에서 혼돈은 제거할 수 없다. 혼돈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다. 인간은 극복하며 나아가는 존재다. 그때 쾌감을 느낀다. 혼돈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혼돈을 껴안고 혼돈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파이어족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진정한 파이어족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라는 단계를 성취해 남이 시키는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창의적인 생산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물론 자유로운 이때에도 혼돈은 계속된다. 그런 의미에서 난 이미 파이어족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욕지도에서 출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그렇게 잡은 물고기로 요리하고 일출과 노을을 즐기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단 새벽 2시에는 꼭 글을 쓴다. 글쓰기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루를 즐겨도 행복하지 않다. 하루라도 글을 쓰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다. 노는 것도 창의적인 생산이 동반될 때 더욱 즐겁다. 이런 기분 충분히 알 것이다. 부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파이어족을 꿈꾸지 마라. 죽기 전까지 혼돈은 계속된다. 삶은 혼돈이다. 그러니 혼돈, 고통 등과 같은 단어에 휘둘리지 마라. 책을 읽는 이유. 이 글을 읽는 당신의 현재 생활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건 생각을 하지 않아서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생각을 하라. 생각을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책을 읽어라. 책을 읽는 이유는 생각하기 위해서다. 생각은 왜 하는가? 발전하기 위해서다. 책을 읽으면 왜 생각을 하게 되는가? 책이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던지는 좋은 질문 한 개가 인생을 바꾼다. 순식간이다. 그 질문을 찾기 위해 책을 읽는다. 내 인생을 바꾼 질문은 이거다. 명화나 끌려다니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책이 저절로 읽어졌다. 졸리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다. 책을 읽고 책 속에서 질문을 찾아야 한다. 그 훈련이 끝나면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다. 그 질문으로 나는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른다. 7조 원 부자가 죽기 전에 후회한 것. 1977년 한롱그룹을 설립해 2012년 포브스지가 발표한 중국 부자의 7조 원의 재산으로 이름을 올린 유한 회장. 그는 여러 범죄에 연루되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다시 인생을 산다면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은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될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쓰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 서로 불쌍히 여기며 원망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그릇이 있다. 그릇의 크기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에 딱 맞는 돈만큼 가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 놀고 소비하며 즐기는 것은 단편적인 행복이다. 인간은 생산적인 삶을 살 때 행복하다. 특히 자신의 생산활동으로 타인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런 일을 찾아라. 당신이 생산할 수 있는 것 중에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생산을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모르겠다면 책을 읽어라. 책이 찾아줄 것이다. 시간을 지배하는 압축의 힘. 질문을 길게 한다는 건 내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주절주절 말이 길어지는 것이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압축의 힘을 훈련하기 위해서다.
많은 책이 비유와 압축으로 쓰였다. 그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이 각자의 고통과 상황에 맞게 스스로 해석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숨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독서가 즐거워진다. 즐거움과 더불어 엄청난 능력도 얻게 된다. 성과 없이 바쁘기만 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 그런 일들을 다 했는지도 모르게 여유롭다. 시간을 압축하고 시간을 만들어 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내 문제를 한 문장으로 만들고 계속 쳐다보자. 그러면 고민이 해결된다. 만약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건 100% 성공한다. 겪지 않아도 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인생은 고통이라고들 한다. 우리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남들과 비교하여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괴로워하고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것 등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하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책을 읽고 긍정학원을 외쳐라. 이렇게만 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비하하는 고통 역시 독서로 치유된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키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해서 진정한 부는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가치라고 했다. 책을 읽으면 진정한 부가 내 속에 쌓이니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진다. 내 안에 진짜 부가 쌓여있는 사람은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주눅 들지 않는다. 자신을 어디에 데려다 놔도 맨손으로 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럽다면 계속 책을 읽으면 된다.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는가? 물론 이런 질문에 답이 쉽게 찾아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성장하는 동안에는 행복하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걱정이 시작된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매일 성장하는 자신을 느끼기 때문에 언젠가 내 삶이 정확한 나만의 궤도에 오를 거라는 것을 안다. 고민은 사색이다.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걱정과 불안은 잡념이다.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는다. 독서를 통해 걱정하지 말고 사색하라. 고통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열정을 심어라. 열정이 성장하면 창의가 되고 창의가 발휘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러너스 하이 경험하기. 우리가 어떤 일이나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조급함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조급증에 빠져 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본다. 나 역시 한때 조급한 마음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가 있었다. 조금만 더 읽으면 3,000권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욕심에 모든 책을 후루룩 읽고자 했다. 책 내용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무조건 권수만 채우는 독서를 했다. 독서법 학원도 다녀보고 별별 훈련을 다 해봤다. 그러나 결국 빨리 읽을 수도 없고 빨리 읽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독서는 결국 생각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냥 눈만 열심히 움직여서 책 한 권을 다 읽어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남는 게 없다.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야 한다. 러너스 하이 30분 이상 달리기를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쾌감이다. 이 쾌감을 경험하면 피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힘이 생긴다. 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을 그 속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딱 한 줄만 쓰겠다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쓰다 보면 어느새 여러 페이지를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사람마다 때가 다르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들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 자유롭게 당신의 속도대로 살아라. 그래야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서두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인 것이다. 아예 작정하고 책을 천천히 읽어보라.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꾸준히 읽어라. 천천히 생각하며 읽을 때 진정한 내공이 쌓인다. 내공이 쌓이면 점점 더 빨라진다. 걱정 마라. 서두르지 않으면 더 빨리 이룬다. 인생책은 없다. 모든 책은 서로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 마치 모든 생명체가 서로를 돕기 위해 존재하듯이 말이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나도 변한다. 예전에 인생책처럼 느껴졌던 책들이 시시해질 수도 있고 전혀 감동이 없었던 책이 몸에 사무치는 전율을 선사하기도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책을 읽으면 저절로 조급함이 사라진다. 그리고 인생책을 어떻게 찾는 것인지도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러니 믿어라. 책의 힘을 믿고 꾸준히 읽기만 하면 된다. 사람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주의 크기가 있다. 그리고 그 크기에 맞는 책이 있다. 책을 읽을수록 우주는 커진다. 커진 만큼 큰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우주로 큰 우주를 담을 수 없다.
모두가 위대하다고 하는 책이 지금 재미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서재에 꽂아두라. 독서를 통해 당신의 우주가 커지면 서재에 꽂힌 큰 우주의 책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때 그 책을 당신의 우주에 담으면 된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조던 피터슨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신분이 상승할수록 내면의 어둠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커진다. 권력은 복수를 가능케 하고 폭종을 강요하고 적을 부숴버릴 수 있는 힘을 뜻한다. 목표 달성에 굉장한 인내가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는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참고 또 참는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공해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그동안 쌓아왔던 긴장이 풀려버린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식, 경멸, 비난, 분노 등이 폭발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한 이후의 삶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인기를 얻은 이후, 돈을 번 이후, 권력을 쌓은 이후를 준비해놓지 않으면 내 속의 어둠이 나를 갉아먹을 것이다. 아직 성공도 못했는데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서 무엇하냐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는 무조건 성공할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성공한 이후의 삶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엉망진창의 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책 읽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무감으로 책을 읽지 않았네. 재미없는 데는 뛰어넘고 눈에 띄고 재미있는 곳만 찾아 읽지. 나비가 꿀을 딸 때처럼. 진정가치 있는 아이디어는 어느 날 툭 하고 튀어나온다. 단 전제가 있다. 반드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영상 강의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본인이 사색을 통해 갈고 닦아야 생기는 것이다. 진정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책을 읽어라. 그것도 좀 무리해서 읽어라. 한 분야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만 읽지 말고 탁 지는 대로 읽어라.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모든 내용은 내 잠재의식에 쌓이고 있다. 지난주에 강의를 하는데 20년도 더 전에 읽은 책의 내용과 구절이 툭 튀어나와서 나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다. 여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다른 책의 내용이 들어와야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켜 밖으로 발산된다. 창의력은 이렇게 발휘되는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가라. 그리고 믿어라. 내 잠재의식을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셀프 스캔의 힘. 긍정학원. 내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긍정학원이다. 나는 긍정학원의 힘을 믿는다. 실제로 전작을 집필할 때도 욕지도에서 매일 이렇게 외쳤다. 2022년에 10억 벌었습니다. 매장으로 2억, 개그맨으로 1억, 책 46만 6,667권이 팔렸네요. 감사합니다. 긍정학원의 과정은 이렇다. 1. 긍정학원을 한 번 할 때마다 나를 스캔하게 된다. 2. 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체크한다. 3. 내가 외친 목표보다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4. 부족한 나 자신을 인정한다. 열정이 생긴다. 저절로 노력하게 된다. 5. 결국 학원이 이뤄진다. 긍정 학원을 외친다고 무조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긍정 학원을 외치기만 하면 안 된다. 모든 감각을 열고 긍정 학원을 외쳐야 한다. 분명 외치는 목표보다 자신의 능력이 모자랄 것이다.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 어떤 사람은 이게 되겠어? 라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부족하구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뭘 하면 될까? 그래 일단 도서관에 가서 책부터 읽자라고 결심한다. 긍정 학원은 원리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목표를 좀 더 작게 잡고 자주 성공하라. 포기하지만 마라. 꾸준히 하면 긍정 학원의 능력도 커진다. 긍정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우리는 알고 하자. 나를 찾아라. 우리 안에는 위대한 나가 이미 존재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지 없던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이미 여러 나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발견해가는 것이다. 내 안에는 개그맨인 나, 요식업을 하는 나, 작가인 나가 살고 있다. 이런 나는 내가 독서를 통해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가 너무 궁금해 더 열심히 책을 읽는다. 우리는 현재 내가 불러낸 나로 살고 있다. 지금의 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최선을 다해 찾지 않으면 결국 죽음 앞에서 진짜 나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진짜 나를 찾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난 이제 막 태어났다. 내 안에서 진짜 나를 불러낸 덕분이다. 바로 작가와 강사인 나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다. 그 방법으로 난 책과 강의와 도서관을 택했다. 난 이제 99% 나를 찾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1%를 찾기 위해 책을 읽는다.
어떤 모습에 나가 숨어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설렌다. 책이 저절로 읽어진다. 내 안에 잠자는 수많은 나를 깨우는 주문이 인문과 고전, 철학과 시에 담겨 있다. 이런 책을 읽고 질문을 던져야 잠자는 나들이 응답한다. 질문을 듣고는 고개를 들고 손을 뻗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500억, 1000억의 경제적 자유를 가진 나가 당신 안에 깊이 잠들어 있다. 누가 깨우느냐가 관건이다. 책을 읽으면 반드시 깨울 수 있다. 행운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행운이 찾아와도 영원히 제로 상태다. 행운과 기회는 늘 가까운 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노력의 수치가 높아져야 행운이 보이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책을 읽으면 된다. 주변에 운이 좋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라. 분주히 뭔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난 그렇게 하는데도 행운이 찾아오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당신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숫자를 키워가라. 행운이 찾아오는 때는 사람마다 다르다. 나도 20대와 30대를 흘려보내고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런 행운이 찾아왔다. 그런데 앞서 쌓아둔 노력이 많았던 덕분에 행운이 찾아왔을 때 더 크게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행운은 늦게 찾아올수록 좋을 수도 있다. 그만큼 노력의 숫자가 쌓여서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오히려 행운이 늦게 오길 기대하라. 행운은 반드시 온다.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성장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쌓인 행운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눈에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라. 안 보이는 내면의 행운이 인간에게 더 큰 축복을 준다. 내가 느끼는 내면의 축복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다. 점점 커지는 행운을 느끼면 내 미래는 당연히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난 무조건 성공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지도 않는다. 남과 비교 자체를 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삶이 충만하다. 스트레스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인간은 현재를 살고 과정을 산다. 스트레스 없이 매시간 즐겁게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도서관에 간다. 도서관에 못 가더라도 어디서든 책을 읽으면 된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긍정 학원만 외쳐도 당신의 행운은 엄청나게 쑥쑥 자라서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순간에 기적처럼 나타난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자연과 똑같이 정확한 법칙을 따른다. 왜냐면 우리 인간도 자연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연은 성장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라. 당신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한 발만 더 나아가면 기적처럼 오아시스가 나타날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버릇.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말이 후회의 말이다. 후회의 말은 절대 내뱉어서는 안 된다. 후회를 하지 말고 그걸 경험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말을 해야 한다. 가져올 걸 대신 다음에 여행 갈 때 따뜻한 옷을 챙겨와야겠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각인시키자. 그래야 그것이 실수나 후회로 남지 않고 다음에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후회 대신 앞으로 나아가는 말을 내뱉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거라는 말을 내뱉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말버릇 중에 가장 쓸모없는 말버릇이 후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쌓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부를 정의하면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소유된 가치라 할 수 있겠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이 부분을 읽고 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 진정한 부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니는 것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라고 생각한다. 번듯한 아파트, 고가의 차, 명품 가방과 옷까지. 하지만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되었다고 생각해봐라. 아파트는 무너지고 차는 망가지고 가방과 옷은 너덜너덜한 거적대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힘이 부라면 내 주위가 폐허가 되어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존 러스키는 또 다른 책 참깨와 백합 그리고 독서에 관하여에서 진정한 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교육은 경쟁에서 이겨 남들보다 나은 소유와 지위를 누리는 출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책을 통해 최고의 지혜를 얻으며 가슴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피는 뜨거워지고 머리는 명민해지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평강의 정신을 얻음으로써 관대해지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은 오직 나를 위해 재산을 쌓고 오직 나를 위해 건물을 쌓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남을 도울 수 있도록 내 안에 역량을 쌓는 것이다. 소유하지 말고 내 안에 쌓아라. 내 안에 부와 역량을 쌓으면 저절로 남을 돕게 된다. 결국 인간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삶에서 진정한 삶의 방향을 찾게 된다. 결핍이 필요한 이유. 사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소유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레이 달리오 원칙 중에서 돈을 무작정 많이 가지려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고 가질 수도 없으면 설령 가진다 해도 행복하지 않다. 약간 모자란 만큼만 벌고 넘치면 나눠주라.
그러면서 돈 그릇을 계속 키워라. 이것이 돈이 저절로 벌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이것을 경험하며 깨달은 것은 결핍의 힘이다. 돈, 몸, 잠, 책. 이 네 가지에는 결핍이 필요하다. 몸의 결핍은 소식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가 건강의 목표다. 속이 비어있는 시간이 길면 저절로 디톡스 된다. 우리 장기는 음식물이 차 있으면 소화에만 집중한다. 소화가 다 끝나야 해독 단계로 넘어간다. 그런데 음식물이 위장에 계속 차 있으면 해독을 할 수 없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러니 소식하면 자연스레 건강해진다. 잠도 그렇다. 나는 잠을 조금 모자라게 자는 편이다. 언제라도 머리만 땅에 닿으면 잠들기 위함이다. 책은 읽을수록 결핍이 생긴다. 그래서 더 읽고 싶은 열정이 샘솟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책을 읽고 싶은 생각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양자역학에 대해 한 권을 읽으면 다른 책이 너무 읽고 싶어진다. 니체를 읽으면 다른 철학자들의 책이 읽고 싶어진다. 이런 결핍이 열정으로 바뀌며 책을 읽다 보면 결국 알물 얻게 된다. 2단계가 되면 돈을 초월해 책만 있어도 행복한 삶이 된다. 그리고 신기한 건 이때부터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데 돈은 오히려 더 잘 벌어진다는 것이다. 모두가 이 선순환에 올라타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겪지 않길 바란다. 결핍을 사랑하자. 남이라는 글자의 비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지금 당장 남이라는 글자를 써보아라. 남이라는 글자는 미음 위에 나를 올려놓은 것이다. 그렇다. 남을 위해서 살면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요즘 강의를 보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바로 나만을 위해 산다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좋아하는 일을 찾기 때문이다. 인간은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내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잠자고 있던 진짜 나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난다. 일단 깨었다면 독서를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라. 처음엔 이 질문에 담긴 속뜻을 알 수 없다.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면서도 돈은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 때문이다. 괜찮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한다.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진정 남을 위해서 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제발 믿어주기 바란다. 자, 눈을 감아보자. 그동안 돈을 벌면 이렇게 나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생각들은 싹 지워버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남을 위해 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남을 위해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보이는가?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행복이 충만한 얼굴이 보이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읽다가 잠드는 경험. 우리는 어제 했던 생각의 98%를 오늘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걱정을 하면서 산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전까지 걱정을 하다가 잔다. 새롭고 강력한 생각을 뇌에 주입해야 한다. 자기 전에 책을 읽어라. 특히 고전은 검증된 좋은 생각의 덩어리다. 어차피 책을 읽으면 졸리니 차라리 읽다가 잠들어버리는 것이다. 이왕이면 고전을 한 페이지 읽고 잠들 것을 추천한다. 수천 년간 농축된 지혜를 당신의 잠재의식에 주입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진가. 이렇게 매일 고전을 읽다가 잠들면 어느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면서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실패하지는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하지만 고전을 흡수한 내 잠재의식은 안다. 내가 당연히 잘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유가 생긴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진다. 이 모든 게 잠들기 전에 책 한 페이지 읽는 걸로 시작된다. 잠들기 전 책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웃어라. 웃으면서 전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좋아하는 글귀를 떠올려라. 나 같은 경우는 풍랑은 전진하는 사람의 벗이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바람개비를 돌게 하려면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달리면 된다 같은 글귀를 좋아한다. 책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문장들을 떠올리다가 잠든다. 그러면 일어났을 때 힘이 솟는다. 잠들기 전에 고전을 읽고 웃는 얼굴로 잠들어라. 조급함과 자만심을 경계하라. 소의 효과라는 말이 있다. 연극 등에서 사용하는 말로 관객을 연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관객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닌 연기라고 명백하게 말해주는 기법을 뜻하다.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이런 낯설게 하기 효과를 사용했는데 그는 일부러 친숙했던 소재들을 생소하게 보이게 만듦으로써 관객들을 소외시켰다. 왜? 관객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책은 아무리 재밌고 몰입감이 강해도 독자에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몰입시켜도 속도가 느리다. 왜? 생각하기 위해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생각을 방해할 정도로 책을 바르게 읽으면 독서하는 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나면 진득하게 참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멈추어 소화할 시간을 갖자. 책을 읽는 뒤에는 생각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공을 쌓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쌓여 생각의 거인을 만든다. 읽은 책이 모두 내 안의 지혜로 쌓일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시기든 딱 내 그릇만큼만 쌓인다. 그러니 너무 많이 담으려 하지 마라. 톡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의 느린 성장을 음미하며 스스로 만족하라. 용기가 욕심으로 바뀌면 지친다. 용기는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믿고 계속 나가는 꾸준함이다. 느리게 가야 빨리 도달한다. 느리지만 가장 빠르다. 내가 아는 어떤 성공 방법도 톡서보다 빠르지 않다. 모두가 조급함에 종종걸음을 치더라도 당신은 그러지 마라. 아침에는 시 한 편을 읽어라. 시는 압축의 힘이 최고점에 있기에 단어 하나만 건져도 우리에게 엄청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아침에 시 한 편을 읽어봐라. 그날 하루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다. 다 읽기 힘들면 시의 한 구절만이라도 읽고 나가라.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구절을 되뇌어라. 당신 눈에 띈 한 구절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고 그 안에 해답이 있다. 나만의 큰 문장을 가져라. 끌려다니는 삶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면 이제 생각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한다. 여기에도 방법이 있다.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큰 문장을 갖는 것이다. 큰 문장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강연 때마다 외치는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것이다. 이 문장에는 정답이 없고 어쩌면 평생 정답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당장에 닥친 문제는 아니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질문들이다. 책이 없을 때 언제든 생각에 빠져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문장을 몇 개 가지고 있어라. 어딘가에 써두거나 하지 말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이런 큰 문장들은 언제든 생각에 빠져들 수 있게 하는 재료가 된다. 이 문장들을 곱씹다 보면 생각의 그릇이 커지고 생각의 질이 높아지고 생각의 내공이 단단해진다. 수준 높은 수준의 독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시인의 형제들을 예로 들어보겠다. 사람들은 재산을 몰래 모으면서 이제 자신은 너무나 강하며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신이 재산을 모을수록 점점 더 자살 행위 같은 무기력에 빠져드는 바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에 대한 기대감만을 지닌 채 전체로부터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떼어놓고서는 인간의 도움, 인간 자체, 인간성 등을 믿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훈련시켜서 자기 돈이 그리고 돈으로 얻은 자신의 권리가 사라지지나 않을까 두려워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 부자들이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를 알겠다. 모든 부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부자들이 목표를 이룬 후에 무기력과 공허함을 호소한다. 왜 그럴까? 우리는 목표를 이룬 후 즐기라고 배웠다. 하지만 아무리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 그건 바로 성장과 나눔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체를 위해서 나아간다. 전체를 위해서 계속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 얻을 것을 계속 나눠야 한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마음껏 성장하고 마음껏 나눠주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지 마음껏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 맞아. 그러고 보니 나 역시 성장하고 나눠줄 때 가장 행복했구나. 그래, 성장과 나눔이 답이다. 물론 내 깨달음이 절대적인 답이 아니다. 당신이 생각한 답에는 성장과 나눔이 없을 수도 있다. 당연하다. 고전에는 정답이 없다. 나한테 맞는 해석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사유와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느냐다.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어린아이 단계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메신저가 되라. 카드값을 내고 나면 늘 영원히 남는 자본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책을 읽는 우리가 바로 메신저들이다. 책을 읽으면 반드시 자기만의 철학이 생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그 철학이 바로 메시지다. 이제 그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내가 가진 직업 외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책은 팔리고 유료 동영상 강의도 다운로드 된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가지면 비로소 자본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모두 메신저가 되자. 시작할 때 자본도 필요 없다. 방법은 책이 다 알려준다. 안 할 이유가 없다. 당신은 이미 위대한 메신저다. 꾸준히 책만 읽으면 된다. 책을 만나면 책을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당나라 때 임제라는 선사가 임제록에 이런 말을 담았다. 자신의 스승을 가차없이 죽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을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생각을 찾으라는 말이다. 진리란 뭔가 대단한 곳에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부처나 스승을 신성시하면 절대 참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나는 이 말을 읽고 이렇게 바꾼다.
책을 만나면 책을 죽여라. 책을 뛰어넘으란 얘기다. 책 속에는 수많은 위대한 철학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위대하지만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미 만들어진 위대한 생각으로 지금 탄생하는 내 생각을 덮어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모양 없이 자유롭게 태어난 내 생각을 위대하다고 알려진 생각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책 속에 있는 위대한 철학은 내 새로운 생각의 탄생을 돕는 재료로 써야 한다. 그저 재료면 충분하다. 위대한 철학이 담긴 책을 읽은 후 새롭게 태어난 내 생각으로 그 책을 덮어버려라. 그렇게 책을 죽여라. 그리고 나도 죽여라. 책을 읽으면 나를 들여다보게 된다. 지금의 나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책을 읽고 기존의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라. 어른이 되면 지루하다. 날마다 새롭지 않기 때문이다. 새롭게 탄생한 울퉁불퉁한 생각이어야 어제의 나를 죽일 수 있다. 늘 하던 낡은 생각, 남의 철학으로 재단된 평평한 생각으로는 어제의 나를 죽일 수 없다. 책을 읽고 새 생각을 장착한 어린아이로 오늘 태어나자. 그래야 매일매일이 신기하고 재밌다. 고요의 순간.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요라고 해서 몸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이 모닥불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춤을 추며 도는 이유도 리듬을 통해 감각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가리켜 카타르시스라 했고 이 순간을 거치면 정화된다고 했다. 정화의 순간이 곧 고요의 순간인 것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명해진 이유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걷고 또 걷다가 고요를 체험하고 다시 반등하는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모든 걸 내려놓으면 고요해진다. 욕심을 던져버려야 고요를 체험할 수 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고요의 순간을 만나보자. 이것이 진정한 안정적인 삶이다. 탈레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상의 진리에 대해 말하자 사람들이 따졌다. 그래서 철학이 밥 먹여준답니까? 이 말을 들은 탈레스는 올리브 착유기를 모조리 사들인다. 한겨울이라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었다. 다음에 올리브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고 착유기 수요도 급증한다. 탈레스는 착유기를 빌려줘 큰 돈을 번다. 탈레스는 다만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벌지 않았던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우리 인생에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깨달음에서 오는 쾌락이다. 우리의 욕구는 뇌와 연결된다. 원시시대 인간들은 온갖 야생동물과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했다. 안정적인 울타리, 동굴, 그리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동식물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먹고 있고 자고 싶다는 욕구가 이미 충분히 충족된 상태다. 안정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한자리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편히 쉬고자 하니 성취감이 사라진 마음에 공허함이 자리 잡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안정적인 삶이란 항상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성취하는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몸에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생의 의미가 충만해진다. 이런 상태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안정이다.